순자씨, 큰일 났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쪽 며느리가 아이를 두고 사라졌대요. 어젯밤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마을 김 총각이 봤다고 하는데 혼자서 큰 가방 하나만 들고 버스를 타더래요. 그런데 아이는 없더라고요. 순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애가 왜 우리 손주를 두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무뚝뚝해도 준호를 그렇게 예뻐하던 유미가 아이를 두고 떠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수는 순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혹시 잠시 어디 다녀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육아도 힘들고 시집살이도 쉽지 않고. 하지만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걸요. 어제 유미가 준호를 안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더 꼭 안아주었거든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준호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혼자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다리가 휘청거리며 대문에 기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유미의 방을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통장과 도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계획적인 도망이었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런데 침대 옆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님께라고 유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침 해가 낮게 들이운 시골 마을, 작은 단독주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순자는 70평생을 이곳에서 보내며 익숙해진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놓인 빨래줄에는 손자 준호의 작은 옷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파란색 체육복과 하얀 양말, 그리고 어제 흙을 묻혀온 운동화까지.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리며 준호가 일어날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렴. 아침 먹어야지. 순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작은 집안을 채웠습니다. 8살 준호는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순자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준호가 하품을 하며 인사했죠. 순자는 언제나처럼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달걀 프라이,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침 식사였어요.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호의 말에 순자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느리 유미는 평소 말수가 적었습니다. 순자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도 별로 없었죠. 시집 온 지 벌써 8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유미가 준호만큼은 정성스럽게 돌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준호의 옷을 정리하고 학교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는 유미의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순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준호야. 순자가 밥을 먹여주며 말했어요. 어제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순자는 어제부터 유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식사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준호를 재울 때도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준호 잘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순자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무언가 마지막 당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준호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유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도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은 준호가 잠들기 전에 꼭 와서 인사를 했는데 어젯밤엔 그런 모습도 없었어요. 엄마는 일찍 나가셨나 보다. 일이 있으셨나 봐. 금방 오실 거야. 순자는 준호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불안했죠. 어제 유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던 것 같았거든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기도 했고 손가락을 계속 비비는 습관도 평소보다 심했어요. 순자는 유미의 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고 옷장도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유미의 핸드크림과 립스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침대 옆에 두던 작은 가방도 없었죠. 그때 마당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 순자 씨.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준호에게 밥을 계속 먹으라고 하고는 서둘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마을 이장님의 부인인 김말순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느긋한 성격의 말순이 이렇게 다급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쪽 며느리가 아이를 두고 사라졌대요. 어젯밤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마을 김총각이 봤다고 하는데 혼자서 큰 가방 하나만 들고 버스를 타더래요. 그런데 아이는 없더라고요. 순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애가 왜 우리 손주를 두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무뚝뚝해도 준호를 그렇게 예뻐하던 유미가 아이를 두고 떠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수는 순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혹시 잠시 어디 다녀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육아도 힘들고 시집살이도 쉽지 않고. 하지만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걸요. 어제 유미가 준호를 안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더 꼭 안아주었거든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준호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혼자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다리가 휘청거리며 대문에 기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날 오후 내내 유미의 방을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통장과 도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계획적인 도망이었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런데 침대 옆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님께라고 유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유서일까 싶어서 한참을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어머님, 미안합니다. 더는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준호를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유미의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순자는 편지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떠나버린 거였어요.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순자의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금세 소문이 나거든요. 이웃집 할머니들이 대문 앞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며느리들이란 참. 김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해도 아이까지 버리고 도망가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았는데. 옆집 할머니가 맞장구 쳤어요. 어린 것이 혼자 어디서 뭘 할 수 있다고. 순자 씨가 얼마나 상심하실까. 손자까지 떠맡게 되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집 안에서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유미도 나름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유미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는 왜 두고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가 지고 나서야 아들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찍 들어온 편이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유미가 사라진 일과 유서를 보여주었어요. 민수는 유서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유서를 구겨버렸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순자가 물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미하고는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맨날 싸우기만 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유미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저한테 불만만 가득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민수와 유미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어떡해. 엄마, 유미는 처음부터 결혼을 후회했어요. 저한테 그런 말도 여러 번 했고요.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온 거죠. 민수의 말에는 원망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다면 유미가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게 정답일까요? 그래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니? 유미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지. 순자가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런 여자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유미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야, 그래도 준우 엄마인데. 순자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저었어요. 준우는 제가 키울게요. 엄마 도움 받아서요. 유미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준호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니? 엄마가 일 때문에 당분간 못 온다고 하면 돼요.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유미를 얼마나 따랐는데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면 상처받을 게 뻔했거든요. 특히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밤이 깊어가도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미의 유서를 계속 읽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더는 버틸 자신이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대체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시집살이가 힘들었다면 순자한테 말했을 텐데 유미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순자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미가 그냥 단순히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도망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옆방에서는 준호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엄마를 찾을 텐데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유미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준호를 깨우고 밥을 먹이며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겁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처음 이틀 동안은 엄마를 찾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색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한다는 민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엄마 안 와요? 준호가 아침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순자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더 늦어질 것 같아. 준호가 착하게 기다리면 금방 올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준호에게는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기가 불편한 모양이었어요. 유미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면서 다른 얘기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엄마, 유미 생각은 그만하세요. 이제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며느리 도망갔다면서 아이도 버리고 가다니 정말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들이 순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오후 순자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전기요금서나 광고지밖에 오지 않는 우편함에 등기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유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미가 편지를 보냈다는 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순자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하얀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편지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민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준호는 민수를 닮았거든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모습이 꼭 민수 어릴 때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순자는 중얼거리며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유미가 정신이 나갔나 싶었어요.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있다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구겨진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춰섰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유미가 왜 하필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텐데. 순자는 다시 편지를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아이,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유미가 다른 남자와...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유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
민수가 며칠 동안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유미가 혼자서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준호의 혈액형도 좀 이상했어요. 민수는 A형인데 준호는 O형이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준호는 분명히 민수의 아들이에요. 유미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의심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왜 하필 지금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망가기 전에 왜 이런 폭탄 선언을 했을까요? 혹시 정말로. 아니, 생각하기 싫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정말 민수를 닮았을까요? 다시 보니 확실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어요. 코는 민수를 닮았지만 눈은 좀 달랐어요. 그리고 성격도 민수보다는 온순한 편이었거든요. 할머니,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준호가 웃으며 물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준호가 잘생겨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유미의 편지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순자는 유미의 편지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이 순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편지 내용이 생각나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준호를 볼 때마다 정말 누구의 아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미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혹시 준호의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봐야겠다고. 이대로 계속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민수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욱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도 순자는 뒤척이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유미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아이,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유미의 복수심에서 나온 거짓말일까요? 순자는 답을 찾고 싶었지만 진실이 무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순자는 유미의 편지 내용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준호를 돌보느라 바쁘지만 밤만 되면 그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준호가 민수의 아들이 아닐까요? 아니면 유미가 복수심에 거짓말을 한 걸까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이런 의심을 품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준호를 유치원에 보내고 시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큰 병원이었어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님, 친자 확인 검사는 아버지와 아이 두 분이 함께 오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 다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하고요. 간호사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어요. 민수에게 말하지 않고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 같은 걸로.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검사도 있지만 정식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본인들이 직접 와서 채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확인용이라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실 수도 있어요. 순자는 검사기관 주소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결국 민수에게 말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유미의 편지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그게 혹시 준호가 순자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가 왜요? 혹시 아픈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유미의 편지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유미한테서 편지가 왔어. 그런데 그 편지에 이상한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미한테서 편지가 왔다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순자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런 헛소리 믿으시는 거예요? 유미가 얼마나 정신이 나간 여자인지 모르세요? 아이까지 버리고 도망간 여자 말을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민수야, 진정해. 엄마도 믿기 싫어. 하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순자가 달래려 했지만 민수는 더욱 화를 냈어요. 확인이라니요. 우리 애를 의심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유미 그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아들을 의심하다니.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와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화났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는 준호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아빠가 일 때문에 좀 힘드셔서 그래. 방에서 놀고 있어. 민수는 계속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절대로 그런 검사 안 받을 거예요. 우리 준호를 의심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유미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그냥 한 번만. 순자가 다시 말해보려 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는 준호 데리고 따로 나가서 살겠어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민수는 격분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싸서 준호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어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거예요. 엄마가 정신 차리실 때까지요. 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순자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말하지 말았을 걸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화가 나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며칠 뒤 순자는 몰래 민수의 친구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유치원에서 나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준호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가 준호 보고 싶어서 왔어.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순자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준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준호는 아야하며 머리를 만졌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언제 집에 갈 거예요? 아빠가 화났다고 하는데. 준호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어요. 곧 갈 거야. 아빠 기분이 좋아지면 금방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순자는 준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준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쓰던 칫솔도 챙겼습니다.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검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리고 결과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고 준호도 보고 싶었지만 함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얀 봉투에 검사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봉투를 뜯어보았어요. 결과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와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줄이었어요. 부자관계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민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결과지를 받고 며칠 동안 순자는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정말 민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유미는 왜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을까요? 궁금한 것 투성이었어요. 순자는 결국 유미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애한테 직접 물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유미가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단서라도 찾아보려고 유미의 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미가 혼자 메모해둔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가계부나 준호 관련 메모였지만 뒷장에 서울 주소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관악구 신림동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을까? 순자는 그 주소를 메모해 두었어요. 다른 단서는 없었지만 일단 가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유미를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까?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신림동까지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길을 잃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 주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3층 건물인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아 보였어요. 건물 입구에서 호수를 확인해 보니 유미가 메모해둔 것과 같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여기 있을까요?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랐지만 힘을 내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려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옆집 문을 두드려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김유미라는 사람 아세요? 순자가 물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여기는 윤태호라는 남자가 혼자 살아요. 아주머니의 대답에 순자는 의외였어요. 윤태호?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윤태호요? 혹시 30살쯤 된 남자인가요? 순자가 다시 물었어요. 갑자기 민수의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다는 게 생각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여자 하나가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봤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여자가 유미일까요? 그런데 윤태호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민수의 대학 동창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언제쯤 들어오는지 아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밤 9시쯤?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커피도 마시고 김밥도 먹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말 유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윤태호는 누구일까요? 저녁 9시쯤 되어서 다시 그 건물로 갔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서 문 앞에 서 있는데
계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올라오는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순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더욱 놀랐어요. 이 남자가 순자를 아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윤태호 씨인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민수 어머니입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윤태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어머님이시군요. 어떻게 여기를?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유미를 찾고 있어요. 혹시 여기 있나요? 순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한참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정리는 되어 있었지만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순자에게 앉으라고 하고는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어요. 유미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아는 거 아니에요? 순자가 다그쳤습니다. 태호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는데 태호가 어린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호였거든요. 그런데 훨씬 어릴 때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제 피예요. 순자는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결국 진실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유미는 저 대신 모든 걸 감당했어요. 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정말 태호의 아들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언제부터였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대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유미와 저는 민수 형보다 먼저 만났어요. 하지만 민수 형이 유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물러섰습니다. 그럼 결혼한 후에? 아니에요. 결혼하고 몇 년 뒤였어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미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민수 형이 집에서 화를 많이 내셨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화를 낸다고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모르셨겠지만 민수 형은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해요. 유미한테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때린다고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유미를 때렸다니. 유미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했지만 민수 형이 더 화낼까봐 참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심하게 맞았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 그래서 둘이 한 번뿐이었어요. 유미가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지만 그 일로 준호가 생겼습니다. 태호가 고백했어요. 유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민수 형의 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호가 자라면서 저를 너무 많이 닮아서 유미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책상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는데
준호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순자는 이제야 왜 준호가 민수와 조금 다르게 생겼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유미가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유미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민수 형도 어머님도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답했어요. 그럼 최근에 도망간 거는 민수 형의 폭력이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준호 앞에서도 유미를 때렸습니다. 유미는 준호가 상처받을까봐 견딜 수 없었어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이 알던 민수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민수가 정말 그랬나요? 어머님 앞에서는 다르겠지만 집에서는 정말 무서웠어요. 유미가 전화로 울면서 하소연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유미는 지금 어디에? 태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에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병원이라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교회에 있는 요양병원이에요. 마음의 병도 있고 몸도 많이 약해지셔서. 태호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 오히려 유미를 차갑게 대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을까.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유미도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워했던 거예요. 태호가 달랬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가 물었어요. 유미는 준호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만을 원해요. 누가 아버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다만, 태호가 망설였습니다. 다만 뭐예요? 민수 형이 준호를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제가 나서겠다고 했어요.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순자는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며느리의 고통을 전혀 몰랐는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그 애를 미워할 자격이 있었나?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호는 순자에게 물 한 잔을 더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님, 유미를 만나보시겠어요? 아마 어머님을 보면 좋아할 거예요. 그 애가 나를 만나주겠어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유미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미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자신밖에 몰랐는지 반성하고 있었어요.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태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유미와 준호, 그리고 태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유미의 마지막 편지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와 순자는 함께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어요. 가는 길 내내 순자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유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미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태호가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태호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가 물었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볼 생각이에요. 준호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족합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간병인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마당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태호가 병원 정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등만 보이는 상태였지만 순자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유미였어요. 하지만 뒷모습만 봐도 많이 야위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순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유미 옆에 앉았어요. 유미는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유미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얼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말랐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졌어요. 유미야.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미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태호 씨가 말씀드렸나요? 유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다 들었어. 준호 일도 민수 일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거짓말하고 살아서. 어머니를 속여서. 아니야, 유미야. 내가 미안해. 순자는 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갑고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떤 시어머니였는지, 너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정말 미안해. 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잘해주셨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민수가 너를 때렸다면서 나는 왜 몰랐을까? 순자는 자책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안 그랬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민수 씨도 조심했거든요. 유미가 씩 웃으려 했지만 슬픈 표정이었어요. 순자는 유미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너무 말라서 부러질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될까? 내가 민수한테 단단히 말할게. 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저는 별로 시간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순자가 다급히 말했지만 유미의 표정을 보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간다고 하셨어요. 유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유미야, 너무 늦게 알았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유미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뭐든지 해줄게. 준호만은 잘 자라줘요. 누가 아버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받고 자라면 돼요. 유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준호 잘 키울게. 순자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태호 씨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미야, 그런 말 하지 마. 태호 씨도 준호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 둘 다 아무 잘못 없어. 순자가 달랬습니다. 유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준호가 저를 기억할까요? 물론이지. 준호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고 힘들어했던 모습 말고. 유미가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미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유미야,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느라. 어머니. 유미도 순자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사과하고 용서하고 위로했어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됐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유미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준호한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래, 꼭 전할게. 순자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민수 씨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도 나름 힘들었을 거예요. 유미는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순자는 유미의 손을 놓기가 아쉬웠어요. 이번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미야, 나 또 올게. 자주 와서 얼굴 볼게.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병원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미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순자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도 같았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유미와 화해할 수 있었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유미는 그해 겨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순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유미는 마지막까지 준호 이야기만 했다고 태호가 전해주었어요. 준호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만 봐도 족하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그 뒤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민수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미를 폭력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못된 남편이었어요. 유미한테 너무 미안해요. 민수는 유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이제는 술도 끊었고 준호에게도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안 오는지 자주 물어봤지만 순자가 천천히 설명해주자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준호를 지켜보고 계신단다라는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 순자가 준호와 함께 서울에 놀러 갈 때면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며 준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태호를 태호 삼촌이라고 부르며 좋아했어요.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삼촌,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준호가 태호에게 자랑할 때마다 태호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어렸어요. 하지만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는 민수가 아버지였고 자신은 그냥 친한 삼촌이면 충분했거든요. 오늘은 준호의 초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벌써 11살이 된 준호는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도 의젓해졌어요. 순자는 교문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순자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준호 졸업 축하해. 순자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엄마도 왔어요. 준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3월인데도 눈이 내리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구나. 엄마가 준호 졸업하는 걸 보러 오신 거야. 순자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컸죠?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준호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도 일찍 퇴근해서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준호에게 다정했고 순자에게도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준호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준호의 졸업을 축하하는 식사를 했습니다. 태호도 함께였어요.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준호야, 중학교에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민수가 말했어요. 네, 아빠.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준호는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민수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눈물 나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기뻐서 그래. 우리 준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순자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밤이 되어 준호가 잠든 후 순자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준호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유미야.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넌 결국 이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겼구나. 준호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유미가 준호에게 준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와 민수, 그리고 태호까지 모두가 준호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태호 삼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언젠가는 말해줘야 할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말이야, 삼촌이 준호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저도 삼촌을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하고 할머니도 사랑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미가 마지막에 남긴 사랑, 태호의 조용한 헌신, 민수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순자 자신의 깨달음까지 모든 것이 준호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또다시 작은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 눈송이들이 유미가 보내는 메시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모든 게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하늘을 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미야, 안심해. 우리가 준호를 잘 키울게.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말이야.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유미의 사랑은 준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준호를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줄 거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